중국은 일본의 길을 가는가, 소련의 길을 가는가? 서론 두 개의 그림자. 2025년 현재 중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14억 인구를 가진 이 거대한 국가의 미래를 둘러싼 논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논쟁은 두 개의 역사적 선례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하나는 1980년대 절정에 달했다가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한 일본이고, 다른 하나는 1991년 붕괴한 소련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섭니다. 중국의 경로는 세계 경제, 지정학적 질서, 그리고 수십억 명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연 중국은 경제적 성숙과 함께 점진적 조정을 거치는 일본형 시나리오를 따를 것인가요? 아니면 체제 모순의 누적으로 급격한 붕괴를 맞는 소련형 시나리오로 향할 것인가요?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질문을 경제구조, 정치체제, 사회역학 그리고 국제환경이라는 네 가지 렌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경제구조, 유사성과 차이점, 일본과의 비교 성장의 한계, 중국과 1980년대 일본 사이의 유사성은 놀랍습니다. 두 나라 모두 수출주도 성장 모델을 채택했고,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을 유지했으며 국가가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조율했습니다. 일본의 통산성이 산업 정책을 주도했듯이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경제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합니다. 부채주도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공격적인 대출과 투기로 자산 버블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신용 확장을 통해 성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중국의 총부채는 GDP의 300%를 넘어섰고, 이는 일본 버블 시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부동산 부문의 역할도 유사합니다. 일본에서 토지와 부동산이 부의 상징이자 투기의 대상이었듯이 중국에서도 부동산은 가계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2021년 이후 헝다그룹을 비롯한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위기는 일본의 버블 붕괴를 연상시킵니다. 인구 고령화도 공통된 도전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경험했고, 중국도 2022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0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비용 증가는 성장 잠재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입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일본은 버블 붕괴 당시 이미 선진국이었고 1인당 GDP가 미국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1인당 GDP는 여전히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아직 산업화와 도시화의 여지가 남아있으며 내륙 지역의 발전 잠재력이 큽니다. 또한 일본은 플라자, 합의 이후 급격한 엔화 절상을 받아들였지만 중국은 환율 관리를 통해 이런 충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본 통제는 단기적으로 금융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소련과의 비교 체제적 취약성. 중국과 소련의 비교는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두 나라 모두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이며 국유기업이 경제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고 계획과 시장의 혼합 경제를 운영합니다. 소련의 경제 모델은 중공업과 군수산업에 집중된 불균형 구조였습니다. 소비재 생산은 만성적으로 부족했고 농업은 비효율적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는 사실상 정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기술 혁신이 정체되었고 생산성 향상이 멈췄습니다. 중국의 국유기업 부문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유기업들은 민간기업보다 낮은 수익성과 생산성을 보이면서도 신용과 자원의 상당 부분을 흡수합니다. 좀비 기업의 존재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보여줍니다. 시진핑 정권 하에서 국유기업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이런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소련은 시장 메커니즘을 거의 완전히 배제했지만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시장 경제 요소를 광범위하게 도입했습니다. 민간 부문은 중국 GDP의 60% 이상,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같은 혁신적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중국은 또한 세계 무역 체제에 깊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되었고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는 폐쇄적이었던 소련 경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대외 개방은 기술 이전과 경영 노하우 습득의 통로였으며 경쟁을 통한 효율성 개선의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기술 혁신 능력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소련은 우주 개발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성과를 냈지만 전반적인 기술 혁신 생태계는 취약했습니다. 중국은 연구개발 투자를 급속히 늘려 GDP의 2.5%를 넘어섰고 특정 분야에서는 세계 선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5G, 전기차, 태양광 등에서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리더입니다. 현재의 경제적 도전. 2025년 현재 중국이 직면한 경제적 도전은 복합적입니다. 부동산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는 심각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나들며 소비 심리는 위축되어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초기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 정부는 강력한 정책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정 부양책, 금리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필요할 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고 정부는 자본 통제를 통해 급격한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중국이 점진적 조정을 통해 새로운 성장 모델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적된 불균형이 위기로 폭발할까요? 2부 정치 체제, 적응과 경직성. 중국 공산당의 적응력. 중국 공산당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적응력입니다.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부터 1990년대 주룽지의 국유기업 개혁, 2001년 WTO 가입, 그리고 최근의 기술 굴기 전략까지 중국 공산당은 계속해서 정책을 조정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왔습니다. 이런 적응력의 핵심은 실용주의입니다. 덩샤오핑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말은 이데올로기보다 실제 성과를 중시하는 접근을 상징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간판을 유지하면서도 시장경제, 사유재산,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또한 통치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해왔습니다. 간부평가 시스템은 경제성장, 사회안정, 환경보호 등 다양한 지표를 포함합니다. 정기적인 인사교체는 조직의 활력을 유지합니다. 지방정부들 간의 경쟁은 정책 혁신을 촉진합니다. 소련 공산당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소련은 1930년대 형성된 스탈린식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너무 늦었고 체제 내부의 저항이 너무 컸습니다. 소련 공산당은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려다 둘 다 실패했습니다. 중국은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경제는 개방화돼 정치는 통제한다는 접근입니다. 이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경제 성장이 정권의 정당성을 제공했습니다. 둘째, 점진적 접근이 급격한 혼란을 피하게 했습니다. 셋째, 강력한 중앙 통제가 지방의 실험과 혁신을 허용하면서도 전체적인 안정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시진핑 시대의 변화.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정치는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권력 집중이 가속화되고 이데올로기가 강조되며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국가주석 임기 제한 철폐는 개혁시대의 집단지도, 체제에서 개인지도 체제로의 회귀를 의미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양날의 검입니다. 한편으로는 강력한 리더십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장기적 전략을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부패 척결, 환경보호, 빈곤 퇴치 등에서 시진핑 정권은 가시적 성과를 냈습니다. 권력 집중은 정책 결정의 속도를 높이고 관료주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도 있습니다. 권력 집중은 오류의 대가를 키웁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의 오랜 지속과 갑작스러운 철회는 하향식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보여줬습니다. 비판과 피드백의 통로가 좁아지면 정책 오류가 수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데올로기의 부활도 우려를 낳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시진핑 사상의 강조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기술 기업 단속, 공동부유 캠페인 등은 시장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경제 효율성보다 이데올로기적 순수성을 우선시하는 징후가 보입니다. 이는 소련의 경직성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소련에서도 이데올로기가 현실적 필요를 압도했고, 이는 경제개혁을 가로막았습니다. 브레즈네프 시대의 정체는 바로 이런 경직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당성의 기반.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은 여러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 향상입니다. 지난 40년간 중국은 수억 명을 빈곤에서 구해냈고 중산층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강력한 정당성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둔화되면서 이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받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높으며 사회적 이동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탕핑 누워버리기, 바이란 썩어버리기 같은 용어들은 청년들의 좌절을 반영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에 대응해 다른 정당성의 원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가 그 하나입니다. 중국몽 중국의 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경제 성과를 넘어선 정서적 호소입니다. 대만 문제,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 등에서의 강경한 입장은 국내 지지를 결집시킵니다. 사회 통제의 강화도 전략입니다. 디지털 감시 기술의 활용, 사회 신용 시스템, 인터넷 검열의 고도화는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사회를 통제하는 능력을 높입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억압적 정책은 이런 통제 능력의 극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억압만으로 장기적 안정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소련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경제가 정체되고 생활 수준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통제도 결국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통제를 느슨하게 하자마자 소련 체제는 급속히 붕괴했습니다. 제도의 질. 정치 체제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은 제도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은 몇 가지 제도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주의 원칙에 따른 간부 선발, 성과 기반 평가, 지방 수준에서의 실험과 학습 등입니다. 이런 제도들은 중국이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약점도 있습니다. 법치의 결여는 예측 가능성을 해칩니다. 재산권 보호가 불확실하고 규제가 자의적으로 적용되며 정치적 고려가 법적 판단을 압도합니다. 이는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킵니다. 부패는 여전히 만성적 문제입니다. 시진핑의 반부패 캠페인은 고위직을 포함해 많은 관리들을 처벌했지만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권력과 자원의 배분이 투명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패 유인은 계속 존재합니다. 이런 제도적 약점은 소련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련도 법치가 없었고 부패가 만연했으며 권력 남용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체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대중의 냉소주의를 키웠습니다. 3부 사회 역학, 안정과 변화의 동력, 사회계약의 진화. 중국의 암묵적 사회계약은 간단했습니다. 정부가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 향상을 보장하면 국민은 정치적 자유의 제한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계약은 놀랍도록 잘 작동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삶이 나아지는 것을 경험했고,
이는 정권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정부가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민들의 기대는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좋은 교육, 깨끗한 환경, 사회적 공정성을 원합니다. 중산층의 성장은 특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중국의 중산층은 4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교육받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의식합니다. 이들은 재산권 보호, 법치,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이는 정치적 변화에 대한 잠재적 압력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중산층은 정치적 안정도 중시합니다. 많은 이들이 혼란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합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소련의 혼란스러운 붕괴, 중동의 아랍의 봄 실패 등은 정치적 실험의 위험을 상기시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현 체제의 안정성을 정당화합니다. 사회적 균열. 중국 사회는 여러 균열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호구제도는 농민공들이 도시에서 정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교육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합니다. 약 3억 명의 농민공들은 도시에서 일하지만 완전한 시민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역 간 불균형도 심각합니다. 연해 지역과 내륙 지역, 대도시와 소도시 간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정 같은 대도시는 번영하지만 많은 중소도시들은 인구 유출과 경제 쇠퇴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은 또 다른 도전입니다. 중국의 진위 계수는 0.46 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부의 집중은 계속되고 있고 사회적 이동성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관시관계와 연줄이 여전히 중요하며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이런 균열들은 사회적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매년 수만 건의 대중사건 시위, 폭동, 집단 민원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은 지역적이고 구체적인 불만에 관한 것이지만 누적되면 더 큰 불안정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소련에서도 비슷한 균열들이 있었습니다. 민족 간 긴장, 지역 간 불균형, 특권 계층에 대한 불만 등이 누적되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통제를 느슨하게 하자 이런 긴장들이 폭발했고 소련은 민족 경계를 따라 분열되었습니다. 중국도 민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티베트와 신장에서의 긴장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억압과 동화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불만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국제적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보 통제와 시민사회. 중국 정부의 정보 통제 능력은 소련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만리방화벽은 외국 웹사이트와 서비스를 차단하고 국내 인터넷은 적극적으로 검열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은 감시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소셜미디어는 통제와 동원의 도구입니다. 위챗과 웨이보는 수억 명이 사용하지만 엄격하게 모니터링되고 검열됩니다. 여론 지도는 정부의 내러티브를 확산시키고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는 조직적 노력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검열을 우회하는 창의적 방법들을 개발합니다. 은유, 코드워드, VPN 등을 사용합니다. 정보는 계속 흐르고 비판적 의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는 억압받지만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았습니다. NGO, 자선단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은 제한적이지만 활동 공간을 찾습니다. 환경보호, 노동권, 페미니즘 같은 이슈에서 시민행동주의가 나타납니다. 정부는 이를 엄격히 제한하지만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소련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가 오랫동안 억눌렸던 목소리들을 분출시켰습니다. 통제가 느슨해지자마자 비판, 요구, 대안적 비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체제의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중국은 이런 교훈을 학습했습니다. 점진적 자유화의 위험을 인식하고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압력솥과 같은 상황을 만듭니다. 불만이 표출되지 못하고 누적되면 언젠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세대 간 차이. 중국의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와 매우 다릅니다. 이들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았고 개혁 개방 이후의 번영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들은 교육받고 도시적이며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높은 기대와 큰 좌절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부동산은 감당할 수 없이 비싸며 좋은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996 근무 문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은 만연하지만 보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치적 태도는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민족주의적이고 체제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을 자랑스러워하고 서구의 비판을 거부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의 불공정성에 분개하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탕핑과 바이랑 같은 현상은 조용한 저항의 형태입니다. 체제를 직접 도전하지는 않지만 체제가 요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는 소련 말기의 냉소주의와 무기력을 연상시킵니다. 사부 국제 환경, 기회와 제약, 일본의 국제적 맥락. 1980년대 일본의 부상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었고 안보를 미국에 의존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했지만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제약받았습니다. 플라자 합의에서 보듯이 일본은 결국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위협은 실제보다 과장되었습니다. 저펜 에즈 넘버원 같은 담론이 있었지만 일본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규칙을 따르는 행위자였고 현상 변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대결 구도. 소련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소련은 미국과 이념적 지정학적 경쟁 관계에 있었고 냉전은 세계를 두 진영으로 나눴습니다. 군비 경쟁은 소련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었습니다. GDP의 15에서 20%를 군사비로 지출하면서 경제의 다른 부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소련의 대외 개입들도 비용이 컸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소련의 베트남이 되었습니다. 동유럽 위성국들, 쿠바, 베트남 등에 대한 지원은 자원을 소진시켰습니다. 국제적 고립은 기술과 투자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중국의 복잡한 위치. 중국은 일본과 소련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중국은 국제 무역 체제에 깊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제조업 중심지입니다. 수백 개의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하고 중국 기업들도 해외에 광범위하게 투자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점점 더 미국과 전략적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무역전쟁, 기술 분리, 대만 문제, 남중국해 분쟁 등은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중국은 1대1로를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고 군사력을 현대화하며 자신의 국제 질서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런 복잡한 위치는 기회이자 위험입니다. 기회는 중국이 여전히 세계 경제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은 더 심화되는 대결이 소련처럼 고립과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커플링의 위협. 미중 디커플링은 중국의 가장 큰 외부 위협일 수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등에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SMIC, 바이트댄스 등 중국 기업들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도 진행 중입니다. 차이나 플러스 원, 프렌드 쇼어링, 리쇼어링 같은 전략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정학적 긴장은 이런 추세를 가속화했습니다. 이는 중국에게 심각한 도전입니다. 기술 접근의 제한은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수출 시장의 축소는 성장을 제약합니다. 외국인 투자의 감소는 자본과 노하우의 유입을 줄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급자족을 강조하는 쌍순환 전략, 국내 시장 확대,
자체 기술 개발 가속화 등입니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산업 기반은 완전한 고립을 어렵게 만듭니다. 많은 서구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동맹과 파트너십. 소련은 동맹국들에게 부담이었지만 중국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1대1로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합니다. RCEP 같은 무역협정은 지역경제 통합을 심화시킵니다. AIIB, 신개발은행 등은 대안적 국제금융기구들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반발도 났습니다. 부채 함정 외교에 대한 우려, 중국 기업들의 불공정 경쟁, 권위주의 모델의 수출 등이 비판받습니다. 인도, 호주, 일본, 유럽 등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합니다. 대만 문제는 특히 위험합니다. 중국은 대만 통일을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지원하겠다고 암시합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충돌은 파국적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국제 환경의 시나리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중국과 서구가 관리된 경쟁을 유지합니다. 완전한 디커플링은 일어나지 않고 선택적 협력이 계속됩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핵 확산 같은 공통 도전들이 협력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중국은 점진적으로 국제 규범에 더 부합하게 행동합니다.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신냉전이 심화됩니다. 무역과 기술에서의 분리가 가속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세계가 진영으로 나뉩니다. 중국은 소련처럼 고립되고 과도한 군사비 지출과 제재로 경제가 압박받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아마도 그 사이 어딘가일 것입니다. 경쟁과 협력의 혼재, 긴장과 관여의 교차가 계속될 것입니다. 중국의 미래는 이 불확실한 국제 환경을 어떻게 항해하느냐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오부 시나리오와 전망. 일본형 시나리오 점진적 조정. 이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일본과 유사한 경로를 따릅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장기 정체에 빠지지만 체제는 유지됩니다.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디플레이션이 지속되지만 금융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뭅니다. 중국 공산당은 권력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정책을 조정합니다. 구조개혁을 추진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니다. 국유기업 개혁, 금융 시스템 정리,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 이루어지지만 근본적인 정치 개혁은 없습니다. 사회는 안정을 유지합니다. 중산층은 불만스럽지만 혼란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민족주의와 통제를 통해 정당성을 유지합니다. 경제 성장은 느리지만 혁명적 변화에 대한 열망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중국과 서구는 관리된 경쟁을 유지합니다. 완전한 디커플링은 일어나지 않고 제한적 교류가 계속됩니다. 중국은 지역 강국으로 남지만 미국의 글로벌 패권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안정 속의 정체입니다. 극적인 붕괴도 역동적인 제도약도 없습니다. 일본처럼 중국은 잃어버린 수십 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여전히 부유하고 안정적인 나라이듯이 중국도 비슷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련형 시나리오 체제 붕괴. 이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소련의 전철을 밟습니다. 누적된 경제 불균형이 위기로 폭발합니다. 부동산 붕괴가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지방정부들이 파산하며 대규모 실업이 발생합니다. 정부의 대응은 불충분하고 지연됩니다. 경제 위기는 정치 위기를 촉발합니다. 대중의 불만이 폭발하고 권력 엘리트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개혁파와 보수파가 충돌하고 정책 결정이 마비됩니다. 억압은 저항을 낳고 저항은 더 큰 억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사회적 균열들이 확대됩니다. 지역 간, 도농 간,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됩니다. 민족 문제가 재부상하고 티베트와 신장에서 대규모 소요가 발생합니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정치적 요구가 증가합니다. 국제적으로 중국은 고립됩니다.
경제 위기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국내 혼란은 공격적 대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더 큰 대결을 초래합니다. 동맹국들이 이탈하고 투자가 철수합니다. 최악의 경우 체제가 붕괴합니다. 소련처럼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잃고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소련과 달리 중국이 민족 경계를 따라 분열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족이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재앙적이지만 확률이 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적된 문제들의 규모와 체제의 경직성을 고려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제3의 길 성공적 전환. 이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일본도 소련도 아닌 독자적 경로를 개척합니다. 중국 지도부가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새로운 성장 모델로의 전환에 성공합니다. 소비주도 경제로 전환하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새로운 동력이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점진적 자유화가 일어납니다. 완전한 민주화는 아니지만 법치가 강화되고 시민 참여가 확대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적응하고 변신하며 정당성의 새로운 기반을 찾습니다. 싱가포르식 권위주의적 능력주의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중산층이 확대되고 안정됩니다.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불평등이 완화됩니다. 교육과 의료에 대한 접근이 개선됩니다. 환경 문제가 해결되고 생활의 질이 향상됩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이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안정되고 국제 규범을 더 잘 준수합니다.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건설적 역할을 하며 다른 나라들로부터 존중을 받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낙관적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인적 자원, 기술 능력, 제도적 적응력을 고려하면 성공적 전환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명한 리더십, 과감한 개혁, 그리고 행운을 필요로 합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미래. 현실은 아마도 이런 극단적 시나리오들의 혼합일 것입니다. 중국은 일본처럼 장기 정체를 경험하겠지만 완전히 안정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기적인 위기와 사회적 긴장이 있을 것이지만 소련식 붕괴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개혁이 이루어지겠지만 근본적 전환은 아닐 것입니다. 핵심은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지 여부입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중진국 수준에 도달한 후 정체되었습니다. 저임금의 이점을 잃었지만 혁신 경제로 도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대만은 이 함정을 탈출했지만 브라질과 남아공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운명은 여러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리더십의 질, 개혁 의지, 기술 혁신 능력, 사회적 응집력, 국제 환경 등입니다. 이 중 어느 것도 확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결론 역사의 교훈과 불확실한 미래. 중국이 일본의 길을 갈지 소련의 길을 갈지 묻는 질문은 사실 잘못된 이분법일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으며 각 나라는 독특한 맥락과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도 소련도 아닌 중국만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비교는 여전히 유용합니다. 일본의 경험은 자산 버블의 위험, 인구 고령화의 도전, 장기 정체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소련의 경험은 경직된 체제의 취약성, 경제, 정체가 정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외부 압력이 내부 모순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중국의 강점은 분명합니다. 거대한 시장, 숙련된 노동력, 강력한 제조업 기반, 빠른 기술 발전, 정부의 강력한 조율 능력 등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40년간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줬고 계속해서 도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점도 심각합니다. 부채 누적, 인구 감소, 부동산 위기, 지방정부 재정 문제, 국유기업 비효율, 소득 불평등, 사회적 긴장 등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권력 집중, 법치 결여, 투명성 부족, 시민사회 억압이 문제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미중 대결, 기술 디커플링, 지정학적 긴장이 위협입니다.
2020년대 중반 현재 중국은 결정적 기로에 있습니다. 향후 5에서 10년은 중국의 장기 궤적을 결정할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장기 정체에 빠질지, 아니면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국의 선택이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너무 크고 너무 연결되어 있으며 너무 중요합니다. 중국의 성공은 수억 명을 번영으로 이끌고 세계 경제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중국의 실패는 글로벌 혼란, 경제 위기, 지정학적 불안정을 초래할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198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에 거의 아무도 소련이 수년 내에 붕괴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고 거대한 사건들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깊게 관찰하고 트렌드를 추적하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미래는 쓰이는 중이고 그 결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중국이 일본의 길을 가든 소련의 길을 가든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든 21세기의 이야기에서 중국은 중심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